오늘은 감기보다 더 자주 걸리는 질환인 잇몸병, 치주 질환을 방치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주 질환이 뭐길래 감기보다 더 자주 걸리나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잇몸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첫째, 칫솔질을 하거나 사과 같은 단단한 음식을 베어 물었을 때 피가 난다. 두 번째는 잇몸 색깔의 변화입니다. 염증이 시작되면 붉어지고 살짝 부어오릅니다. 세 번째는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넷째, 양치질을 깨끗이 했는데도 입안에서 썩은 달걀 냄새 같은 불쾌한 구취가 지속되면 위험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초기에는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서 잇몸이 좀 부었나 보다, 피가 좀 나네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빨간 점선이 염증으로 녹아내린 뼈 상태이고요. 녹색 점선은 정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뼈의 높이입니다. 특히 위 앞니는 골소실로 인해서 치아가 제 위치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또한 아래 양쪽 어금니는 고름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위 치아는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발치하기로 하였고, 양쪽 위 어금니 부위는 치주염으로 인한 골소실을 막기 위해 잇몸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는 염증이 신경관까지 침범되지 않아서 치아를 발치하면서 뼈이식을 동시에 시행했고, 위앞니 부위는 발치 후 임플란트 식립과 뼈이식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해당 부위들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전체적인 잇몸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내원 당시 엑스레이와 비교해서 뼈의 높이가 정상에 가까운 높이까지 회복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위는 아주 큰 골결손 부위로 인해서 뼈 높이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어금니 부위는 우선적으로 수직적으로 뼈 증강술을 먼저 시행을 하기로 합니다. 이 사진은 치료 완료 2년 후 모습인데요. 현재까지 문제없이 잘 사용 중입니다. 선생님, 잇몸병이라는 게 처음에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양치질할 때 약간 피가 나는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치조골이 녹을 정도로 염증이 심해지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와 잇몸이 빈틈없이 딱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에는 약 2, 3mm 정도 깊이의 미세한 고랑이 있는데요. 이걸 바로 치주낭이라고 합니다. 양치질을 할 때 이 치주낭 속까지 제대로 닦아내지 못하면 그 자리에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엉겨 붙으면서 치태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태를 장시간 방치하면 돌처럼 점점 단단해져서 치석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 치태와 치석은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나쁜 세균들이 살기에 그야말로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 표면에만 머물던 염증이 치은염을 넘어 치주염으로 깊어지고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이틀뼈, 즉 치조골이 녹아내리고 결국 심하게 치아가 흔들리고 발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는 치아 표면뿐 아니라 잇솔질, 특히 치주낭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은 씨, 제가 치아하고 칫솔을 가져왔는데 평소에 어떻게 칫솔질 하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하고 반대로 또 이렇게 둥글게 하고 입을 벌려서 그다음에 이 안쪽 어금니 안쪽 면을 이렇게 닦아줘요. 이렇게. 네, 아주 빠지는 부분 없이 열심히 닦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하나 더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빠졌죠? 환자분들에게 제가 늘 가르치는 칫솔질이 있는데 치주낭 내부까지 구석구석 닦을 수 있는 변형 바스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치아의 표면과 잇몸 사이의 치주낭으로 칫솔볼을 접근하기 위해서 치아의 머리 방향에 45도 각도로 칫솔볼을 접근을 하고 여기에서 약한 진동을 주면서 치주낭 내부로 칫솔볼을 살짝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치아 머리 방향으로 쓸어내는 것이죠. 밀어놓고 쓸어내고, 밀어놓고 쓸어내고.
이거를 한 부위당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씹는 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닦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혀. 그렇게 닦으시면 사실 칫솔질 3분으로도 모자라실 거예요. 또한 칫솔을 오래 사용하거나 너무 세게 사용해서 칫솔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칫솔모가 치주낭 내로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칫솔 교체를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닦아줄 수 있는 치간 칫솔, 그리고 치실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임플란트가 있는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조적인 차이는 있지만 자연 치아 주위의 치주낭처럼 임플란트 주위에도 틈이 존재하는데요. 심지어 임플란트 주위의 틈은 자연 치아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임플란트는 자연 치아와 달라서 안에 신경 조직이 없다 보니 주변 뼈가 다 녹아내릴 때까지도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내원 당시 54세의 여자 환자분이었습니다. 약 5년 전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부위의 염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위 앞니와 왼쪽 위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 주위는 뼈가 소실되어 잇몸이 가라앉고 안쪽의 임플란트 고정체가 노출된 곳이 보입니다. 엑스레이 상에서도 염증 부위를 보면 왼쪽 아래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는 골소실이 70% 이상 진행된 것이 관찰됩니다. 추측컨대 임플란트 주위 염증은 꽤 오랜 기간 걸쳐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나 통증이나 불편감이 느껴지지 않아 환자분께서 그냥 지내오셨던 걸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골소실이 심각한 임플란트는 제거하고 뼈이식과 임플란트 재식립을 통해 급한 어금니 부위들을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임플란트는 잇몸 치료를 통해 염증을 조절하며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환자분의 사진을 보면 오른쪽 위쪽에 저게 임플란트 나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게 보이거든요. 네. 저거 괜찮은 건가요? 처음 내원하셨을 때의 사진을 보면 오히려 저 고정체 부분이 많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뼈는 녹아 있지만 염증 때문에 잇몸이 부어 있어서 보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은 계속해서 별로 이상이 없다 생각하시고 치과를 내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골소실이 일어나고 염증이 진행이 되면 치과에 내원했을 때는 이미 뼈가 다 녹아내린 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나면 저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임플란트 후에는 정말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하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은 꼭 치과에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치료 끝난 직후에는 조금 더 자주 만납니다. 자연 치아는 조물주에 의해 탄생한 완벽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면 임플란트는 사람이 만든 보철물이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은 지금 전혀 불편함이 없더라도 반드시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상의 뼈의 높이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임상적인 증상을 체크하는 것만이 제2의 치아인 임플란트를 평생 건강하게 쓰는 유일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